한 걸음 먼저 만나는 뉴스, 한결 더 파헤치는 분석.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시정연설, 핵심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은 그 첫걸음이라는 것인데요. 제1야당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만나봅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자,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고요. 국가 운영의 주요 기조로 포용국가, 다시 말하면 경제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정연설의 기조부터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대통령께서는 함께 잘 살자고 하셨는데 말은 좋다. 예. 함께 잘 사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만 이 정권 들어서 모두가 못 살게 된 데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또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 길을 좀 의심했는데 온 국민을 공분케 했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비를 비롯해서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이라는 전환이라는 그 미명하에 공기업 공공기관의 고용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대통령의 입장도 하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예. 그래서 어제 그 자리를 통해서 좀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만연해 있는 이 채용 고용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뿔을 뽑겠다는 특단의 의지를 기대했는데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포용국가를 예쳤지만은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은 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세간의 민심이에요. 예. 이 대통령의 포용국가가 네 사람만 정규직화하는 그런 포용국가가 아니길 바랍니다. 예. 이 격차 해소가 더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이제 과거 방식으로는 되도록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양극화 현상이나 어떤 차별을 말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경제입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어제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대체 기여한 바는 무엇인지 이걸 이제 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되짚어 보시기 바라요.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소득 주도 성장에 집착하며 나라 국간을 이렇게 거들낼 것인가? 양극화 해소도 좋지만은 지금처럼 국가 주도로 헬세를 낭비한다면 국가 부도의 날도 이렇게 되면 멀지 않아져요. 예. 이런데도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니까 이게 좀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말씀하시죠 먼저.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나와서 예전에 원내대표님이 그 출산 문제 지적하면서 이렇게 직접 지원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돈이 잘못 쓰이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출산 지원 정책이나 이 가족 정책을 위해서 작년 한 해만 지출된 예산이 약 27조 가까이 됩니다. 예. 그것도 14개 부처에 68개 사업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게 국회의원 저도 이게 10개 정도가 이게 저출산 사업이나 가족 정책 예산이 뭔지 잘 모를 정도예요. 예. 그만큼 전 부처에 이게 행식과 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 막상 저출산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전혀 못 되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출산 지원 가구에 직접적으로 출산 지원 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그 아이를 또 국가가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엄청난 국고 낭비는 실효성 없는 이 국고 낭비는 이제 현실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 올해 그 예산이 이제 470조가 넘는 거로 이제 슈퍼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예.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거고, 그 근거로 이제 초과 세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초과 세수가 지금 작년 올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본예산 말고도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뭐 이런 일자리 또 지원이라든지 또 뭐 한계 사업이라든지 또 중소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이제 강구도 했습니다만은 예. 뭐 이게 왜 초과 세수가 들어옵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 이제 면세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을 대폭 줄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세수로 증대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수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54조를 투입했는데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5천 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국가 재정을 천문학적으로 투입하고도 실효적이지 못한 그런 재정 운영 방식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또 이번에 내년도 470조 5천억이라는 이런 스포 예산에는 내용 중에는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을 배정했다고 했거든요. 예. 이 정권 출범 후 2년 동안 50여 조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과는 처참한데 그러면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국가 재정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는 이런 정책은 정말 위험해요.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공무원 17만 6천 명 정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뭐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 국가가 해야 되죠. 예. 중요한 일인데 일자리는 분명히 기업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국민 헬스에 국가 재정으로 이 정부가 또 지방자치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 생각은 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러다 예산 보니까 예. 공무원 정원은 17만 6천 명 정원하면은 앞으로 600조 가까이 들어요, 그게. 네? 예, 전체적으로 연금까지 다 하면은. 예. 그 부분은 이제 일단 됐고요. 330조가 드는 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삭감하실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이제 면밀하게 하겠습니다만은 국가 재정을 가지고 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위축되는 이런 삼중 침체에 빠진 이 경제를 국가 재정으로 이걸 다 해결하겠다는 그 방식은 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예산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산의 삭감 쪽인가요? 아니면 재정비 쪽인가요? 그러니까 위치를 좀 바꾸는 그런 쪽인가요? 국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이렇게 한시적 그러니까 단기 알바식의 일자리로 이렇게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또 좀 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그런 나눠주기식 어떤 이런 국가재정 운영 방식의 예산은 대폭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령 SOC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작년부터 계속 줄여놨어요. 한 20-30% 가까이. 예, 그쪽 부분은 좀 더 늘리는 쪽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SOC 같은 경우는 대려 이런 기관 인프라 투자를 더 강화해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이 더욱더 용이해질 수 있는 국민 실생활이 좀 용이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진 않고 계속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당사자에게 햇물로서 국가 재정이 계속 투입돼 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나라가 돼 버리는 거죠. 예. 말 나온 김에 이제 제가 단기 알바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난달 김동연 부총리 주재 이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일자리 5만 9천 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국립대에 그러니까 빈 강의실에 형광등 불 켜져 있으면 불 끄는 아르바이트. 또 어촌에 이 폐구물을 수거하는 일. 이 알바가 그냥 천차만별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그냥 단기 3개월짜리 일자리 하면서 고용 지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치 노름에 국가 재정이 마냥 들어가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반론이요. 그러니까 SOC 예. 기존의 투자들이 SOC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이것도 역시 단기성을 벗어나긴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이에요. 예. SOC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면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무려 10년이 가는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중장기적이지만은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예. 구축하는데 그런데 돈 쓰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 문재인 정부는 돈을 당장 국가 재정 투입하는 바로 효과가 나오는 그런 지금 정책에 너무 이 전착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일회용 예산이라는 이런 형식의 국가의 미래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행식이 되는 거예요. 예. 예산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현안들이 좀 있어서 다른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관련된 문제 내에서 지금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 여전히 안 되고 있고요. 최근에 대통령이 직접 비준한 이제 평양 공동선언에 관련된 문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셨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이제 비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국민들은 이 발목 잡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푸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 이 개선을 상당히 중시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웬만큼 신뢰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잘했어요. 그래서 결론 남북 정상들이 또 북미 간의 이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북한의 핵이 폐기되고 한반도에 완전한 그 평화가 오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북한이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으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 것도 결국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도 북한의 핵 폐기예요. 그런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는 뭐 김정은 위원장과 신뢰 관계가 우선이고 또 그 신뢰에 기반해서 믿고 뭐 동해안, 서해안 철도 연결하고 도로 연결하고 그런 경제 협력 방안을 가속화시켜 나가면은 이제 이 핵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런 인식인데 문제는 미국과 서방 대한민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도 그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 폐기가 어렵다는 게 공통된 견해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군사 합의 비준 행위는 이거는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거기까지 듣겠고요. 헌법 1항이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는 국회가 이걸 가지도록 해놓은 건데 막상 대통령께서는 이 한번 보십시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회담에서 선언한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해놨어요. 9월 11일자로. 어찌 보면 이게 모법인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비준 동의한 군사 합의서하고 평양 공동선언은 4.27 판문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들이요. 그게 알맹이인데 그 알맹이는 국회에서 이 모법이 비준 동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알맹이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비준 처리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정말 없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 텐데요. 지금 고용비리 국정조사 촉구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이 일자리 도둑질은 우리 국민적 분노에 민주당이나 정권 차원에서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빅딜 하실 건가요? 이 진상이 실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또 그 개선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되어져서 또 감사원과 검찰은
그 잘못에 따라서 단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자리가 공평하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